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4.15 총선의 대단원 이틀 전 급악을 내렸습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투표율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정당별로 희비가 약간 엇갈렸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야 당선인 두 분 모시고요. 이번 총선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의 정치권의 흐름, 정치 지형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한국정치학회 김종법 부회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법입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명수입니다. 네, 배재대 행정학과 최우택 교수도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우택입니다. 당선인 두 분 현역이어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통합당하고 민주당의 어떤 선거 결과에서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느 분부터 말씀을 주실까요? 선배님. 네, 이명수 의원님. 네, 저희들로서는 국민들 여러분의 그 지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비록 참패했습니다만 지지해 주신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패한 그런 입장에서 드릴 말씀 많지만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로서는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을 하면서 참회와 대혁신 이런 말들을 새기고 있습니다. 예상 외의 그런 참패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정책적인 대안 제시나 그런 것도 위배했고 또 공천 과정도 잘못됐고 막말도 반복이 됐고 또 선거 대책 관련 리더십도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 탓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러나 이것을 단기간에 이번 총선의 그 결과만 보지 말고 우리 큰 흐름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외람되지만 우리 한국 정치 근현대사의 큰 흐름을 이어온 경제와 민주 발전의 축을 이룩한 그런 그 정당의 맥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보수 채권의 새로운 희망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과 참회 또 새로운 희망 이 두 가지를 함께 견주어 보고 있습니다. 네, 참여 대혁신 또 보수 재건의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조승래 의원께서는 이번 선거 투표율 높은 것 연관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또 충청도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투표율이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 문제가 이슈로 크게 등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 모델이다라는 네. WHO 등 외국에서의 좋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 매우 높아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예, 자존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자랑스럽구나라는 이 자존감이 높아진 게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 투표가 연기되거나 투표를 네. 진행하더라도 투표율이 저조하거나 해서 사실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의 투표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보지 않았습니까? 네. 관전자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국내적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심 때문에 투표율도 상승했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 같고 투표율이 그 어떤 정당에게 유리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판단하기는 제가 보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나중에 세대별 투표율 같은 것들이 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총선의 어떤 결과를 보면 여당, 민주당에서 이제 그 163석, 또 통합당에서 84석,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까지 합치면은 민주당 계열이 이제 180석, 80석이고요. 또 통합당 계열은 이제 103석입니다. 이게 이제 쪽집게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죠. 유시민 씨가 거의 다 맞췄다 했는데. 자, 충남하고 대전 그리고 또 세종에서는 15대 5 구도 이런 구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하셨습니까? 예측을 하는 분. 최우택 교수 예측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선거 전에 사실 네. KBS 나와서 이제 예측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15대 5였는데 유시민 이사장 발언 이후에 보수의 쪽으로 이제 이 부동층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이번 선거는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정책 대결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선거였지. 그러니까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같이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했고요. 물론 이제 초반전에는 뭐 실수도 좀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계속 관리를 잘했고 네. 이것이 또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이다, 방역 시스템 선진국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이 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나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레임에서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을 잘못 짰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이 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장수를 지금 목을 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미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을 건넜을 때는 절대 말을 바꾸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 문제가 있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거예요. 답답해. 그래서 이 그 코로나19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간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국회에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골고루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싸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국회로 한쪽으로 좀 밀어준 결과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서 지금 코로나19가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나타난 질병이 아닌데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없으면서 그랬다. 그런 것이 표심이 나타났다 했는데 이 쏠림 현상이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그 어떤 예상했던 것을 훨씬 넘었단 말이죠. 김종국 부회장 이러한 선거 구도 결과 예측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민주당이 조금 더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랬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하고도 뭐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근데 아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막판에 몇 가지 민주당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수의 결집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 예상이 좀 틀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결국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야당에 대한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야당에 대한 심판의 원인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선거나 또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타협과 그리고 일하는 입법 활동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정책 과제,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완성된 민주주의 체제를 세계에 좀 더 보여주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 국민들의 표심이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단 말이죠. 결국은 먹혔단 말이죠. 근데 통합당에서 이것을 여당에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것도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여러 가지 실정 문제를 고려할 때 그런 점도 눈여겨볼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코로나가 제일 큰 변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당초 초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지금 1,600명의 확진자, 230명 이상의 사망자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대응 문제가 이제 경과를 지나면서 조금 다른 평가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그게 지금 외신 문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어떤 이 의료 여러 가지 시스템은 전에부터 됐던 거고요. 소위 그 진단 제도 검사 시스템, 특히 진단 키트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이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때 이미 그 민간에서 개발이 된 걸 이번에 활용한 거거든요. 정부가 한 일을 제가 깎아내리거나 결코 그것을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
또 많은 자원봉사자의 역할 정말 높이 살만한데 이것이 일부 외신에서 2월 달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새로운 평가가 없는데도 계속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우리 그 정부 여당이 홍보를 했던 것 그것이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코로나에 대한 이 관리에 대한 긍정 평가냐 부정 평가냐가 처음에는 부정 평가가 주로 주도했다가 나중에 긍정 평가로 하는데 하나는 이게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이 좀 자화자찬식의 과잉이 주요했고요. 또 하나 제일 문제는 결국 긴급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정부가 정부 여당 측에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빚을 내지 말고 그리고 가능하면 선거위에 집행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선거 며칠 앞두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택시나 운수 종사자한테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몇천 명한테 이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원금이 되면서 이게 많이 그 달라졌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내놓고 하는 금권 선거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긴급 재난기금 필요합니다. 지원하자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재원이 채무를 하거나 빚을 내서는 안 된다. 또 이거를 차등 지급도 하자. 어려운 사람한테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그걸 하고 가능한 선거 이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에 이루어지면서 이 표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 조성래 의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좀 우리 허심탄회하게 코로나19에 대한 자존감, 그 긍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표심을 확 끌어 잡았다는 게 말이죠. 이게 전략적으로 각 선거 캠프에서 이쪽으로 밀고 가자 이러한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까? 그 선거 전략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당의 이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정말로 그 전쟁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충실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이제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는 이 프레임 싸움에서 실제로는 코로나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거의 국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이미 국민들의 관심은 옮겨져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미 국민들의 관심은 쏠린 겁니다. 이게 쏠린 상태에서 여당은 정부와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전개한 것이 국민들에게 좋게 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아까 이제 이명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방역 역량이 축적이 돼서 이 정도의 단계를 만든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취와 현재 집권 세력의 성취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좀 우를 좀 범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이나 등등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당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승민 대표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또 반론하시고 그러니까 등등 이런 것들이 약간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사불란하고 일관된 방향이 중요한데 그건 역시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거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얻었고요. 자, 최호택 교수, 통합당은 일사불란했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이명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공천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다. 공천 문제요? 왜냐하면 이번 공천을 보게 되면은 마치 그 호떡 공천을 좀 한 것 같아요. 했다가 뒤집고 이런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중간에 또 김영호 또 공관위원장은 사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당에게 사실은 믿음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막판에 김종인 그 위원장을 이제 영입을 하고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리더십, 비전 뭐 이런 건 조금 왜냐하면 이제 연세도 뭐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신 분이니까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략을 초반전에는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야당 심판으로 갔다가 코로나19 터지니까 바로 이제 그 방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면서 국민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는데 계속 우리 그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따라가지 팔로업이 안 못해. 되니까 그게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국 교수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통합당의 패배 요인. 글쎄요, 이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뭐 대한정당으로서의 부족이나 지금 세 분이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것 이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당이 사실 이 적폐 그다음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좀 낡은 이미지의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갔다라는 거죠. 이제 이 그 프레임과 그런 내용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통합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통합당이 정치 권력을 민주당으로부터 뺏겼고 그다음에 모든 세월호나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의식에 대한 반발로 막말도 뭐 세월호 얘기도 나오고 뭐 광주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막말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새로운 정당으로서 어떤 새 시대에 맞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데다가 계속 피해자로서 그런 의식이 너무나 강했던 그런 게 결국은 잘못된 일당 독재라고 하는 건 사실은 70년대, 80년대를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30대나 20대, 10대 또는 40대 초반의 이 사람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낡은 프레임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혁신적인 정당이나 대한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주기에는 되게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은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프레임 싸움이었고 코로나19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이 더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좀 말씀 주실까요? 이명수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거기에 좀 더 보태자면 저는 지금 옥중에 계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아니죠. 그건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었고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좀 세월호 하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좀 치를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옥중 서신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 그분을 뭐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뭐 공천을 한 해 만에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유권자들 그 쉽게 동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중도층의 표심을 그래서 더 얻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일? 그 예를 들면 이제 대전 이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총선거는 3당 구도화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당선된 이제 서구, 유성구 요 4석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저희 민주당 후보자들이 한 48%에서 55%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저는 좀 팽팽했죠. 예, 그렇게 당선이 됐고 제 3당인 국민의당이 이제 10% 약간 15% 사이로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쪽에 원도심 쪽에 중구, 동구, 대덕구의 경우에는 사실은 1, 2위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의 후보자들이 10%에서 15% 정도를 가져갔죠. 근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서구와 유성구의 그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54%에서 58% 사이. 그 정도 득표를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돼 있고 저쪽에 원도심 쪽에는 49%부터 51%까지 득표를 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당을 4년 전에 선택했던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해 준 결과라고 보고 있고 이 표심이 그렇게 진행됐던 것은 국난 극복,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 하나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 세력이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 더 좀 신뢰가 가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의 측면에서 민주당을 손들어준 그런 결과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충남에서는 좀 아까운 선거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팽팽했는데 그 몇 표 차이로 이제 그 어느 분은 떨어지셨는데 좀 그 애석함, 그 몇 표 차이를 얻지 못한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이유 말씀 좀 구할게 있습니다.
예, 앞서 우리 최 교수님이나 우리 김종목 회장께서 말씀한 거에 공감을 하고요. 뭐 저희들이 잘못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가 바로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이번에 안 찍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데도 충분한 대비와 전략을 수정하지 못한 그건 저희들이 잘못인 걸 절대로 인정하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이 실제 의석수 차이는 많은데 네. 그 득표율 차이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중도층을 제대로 끌어오는 그 기능이나 그런 전략을 못 세운 게 저희 페인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충청도도 보면은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충북해가지고 의석수가 뭐 20대 8인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전체 득표율로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 그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유권자를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다라고 했지만 잘못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지 못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뭐 말씀하기를 정치나 이 선거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현재와 미래의 소통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고 과거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과거에서도 어떤 현 정부의 잘못된 것을 부각은 시키되 그 부각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나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그 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반성을 새롭게 하고 또 그런 그 미세한 차이를 넘지 못한 그런 부재 중에 전략 부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영남과 호남의 어떤 선거 판세 그 분석을 할 때 이제 지역구도, 지역주의 구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15대 5, 대전, 세종, 충남은 15대 5거든요. 자, 이것을 지역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구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말씀 주실까요? 조승래 의원 좀 어떻게 스스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제가 앞서 대전의 16년도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로는 3당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16년도 구도와 지금의 구도는 근본적인 유권자들의 판단에 대한 구도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봤을 때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없었을 때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돼서 여당이 참패했겠는가? 아니면 그때는 이제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민들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훨씬 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인식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판단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인식 뭘까요?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제가 그 총선을 출마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해방 직후에 재헌의회를 만들어서 정부를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국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하고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 역할을 뛰어넘는 뭔가 정치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데 계속 그거를 지금 못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노정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국회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상당히 근본적인 뭐 중대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아주 중대 선거의 경향성을 이미 좀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주의라고 좀 해석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대한 선거냐 그렇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훨씬 더 근본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최택 교수, 대전 7석 민주당 일색이거든요. 지역주의 구도 맞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역주의라고 보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실리를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혁신도시라든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소한 몇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하고 자치단체하고 뭐 지방의회 이렇게 합심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그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좀 완팀을 만들어주면 그리고 또 중진급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대전을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실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정국 교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표 방송을 봤지만 영남과 호남의 어떤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표차가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대전, 세종, 충남은 민주당이 좀 우세했지만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것을 지역주의 구도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이제 세 분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지형에서 봤을 때 이 충남 지역이 보통 이전 선거에서는 스윙 보트나 이제 부동층이 너무 많고 아니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보통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왜 대전이 7석 모두 그 민주당에게 갔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충청남도나 대전 시민들이 더 이상 이제 국정 운영에서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대전과 충남에는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치인들이.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계신 두 의원님이 앞으로도 훨씬 더 훌륭한 역할을 하실 거고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충남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 지도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정에 참여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충청민들의 어떤 의지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어떻습니까? 정치 지형 변화와 이제 관련해서요. 충남 지역의 표심은 어느 한쪽에 몰표를 앉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자, 이 점을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뜻을 받들어서 통합당의 미래를 펼쳐 나가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의 심한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충청 지역만 보고 그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영호남 전체를 봐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영호남은 지역주의가 심화됐다. 거기에 이념 대립이 결합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 지역의 경우에 이렇게 민주당 압승의 결과를 지역주의 심화라고 볼 것이 한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한 대로 실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당 편을 더 손을 들어 주어서 그것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신뢰가 되느냐 하는 거는 과거 예를 보면 우리 충청도에 대해서 선거 때는 상당히 여당 성향을 강조하다가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다시 소외 지역이다, 무대접이다, 푸대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인 그런 우리 미래통합당의 전략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충청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뚜렷한 이 지역을 끌고 나갈 만한 그런 리더가 없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김종필 총재라든가 심대평, 뭐 이인재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분들이 전혀 이번 선거에 개입이 안 됐고요. 뭐 이완구 총리도 처음에 선거에 대한 참여 여부를 논의하다 결국은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런 구심력이 없었던 것 그런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이 지역주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충청 지역에서 다시 재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미래통합당이 그런 지역주의에 편성하지 않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을 키워서 우리 지역 나름대로 영호남과 똑같은 그런 대등한 차원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우선 지금 현역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우선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정치 신이나 이런 분들을 육성하고 또 그분들을 키워주는 그런 분위기가 영호남에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 노력도 함께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우리 충청 지역의 목소리를 키우는 그런 새로운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위원, 이명수 의원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민주당 중심의 어떤 정치 지도, 정치 지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어떤 충청 지역에 대한 지원, 선거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지켜줘야 하지만 그것이 안 지켜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동의하십니까? 아까 우리 최우택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대전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제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2년 전에 시장과 구청장으로서 원도심까지 다 포함해서 다 당선이 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좀 정책적인 수혜를 시민과 국민들이 좀 보고 있다라는 일제 정치적 효능감이 저는 좀 커졌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게 지역적으로도 조금 기대를 걸면
조금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겠다라는 판단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까지는 이제 충청도민들이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항상 균형추 역할을 잡는 역할에서 지금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로 좀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국정 안정이든 정권 심판이든지 간에 어떤 가치에 대해서 확고하게 힘을 실어줘서 국정의 방향타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이제 충청도는 이제 가지게 됐다라는 그것도 일종의 자존감의 저 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황금 사과가 있다면 그 황금 사과는 아마 이낙연 총리가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독사과가 있었다면 그 독사과는 한교안 대표에게 돌아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전망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 대선과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 최우택 교수님? 네. 네. 아까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정말 원팀을 만들어줬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근데 앞으로 2년 동안에 그 원팀이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가 앞으로 민주당이 지역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반가람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기 대선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저는 충분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대선 후보권에 들어가 있는 분은 사실 이제 충청권에 지난번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계셨는데 뭐 중간에 이제 낙마하면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대를 이을 만한 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대선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장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그분이 주장하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프레임이 사실은 이제 서구 갑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 의원은 나는 되면은 국회의장 될 거야.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몇백억 예산 오는 거 알지? 뭐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고. 근데 그 상대편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선의 주도적 역할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국회의장의 몫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전국 방세를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지금 관심은 어느 분은 관심이 이제 대선 주자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몇 분이 이제 중량감 있는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대부분 낙마했습니다. 대선 주자 발급 좀 시급한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김영국 교수님? 통합당으로서는 참 오늘 이야기가 계속 네. 통합당 쪽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상징적인 그 지역구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던 그 지역구 중에 하나가 대구죠. 김부겸 의원 그 지역구거든요. 근데 김부겸 의원 지역구를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김부겸 의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온건한 이미지의 보수 정치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하여튼 보수적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도 대구 영남 지역에서 주호영 의원이 당선되긴 했지만 상대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밀어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앞으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TK나 또는 경북 출신의 대권 주자가 나왔을 때 거기서 대권 주자 우리 그래 TK이고 뭐 경북 출신이니까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 이 사람 전적으로 밀어줄 거야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이외의 지역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역구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대구 수성의 그 김부겸 의원 그 의석구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당선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마지막 보수층들이 결집하면서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이잖아요. TK와 영남이 빨간색인데 핑크색이죠. 죄송합니다. 핑크색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대선 구도에서도 이게 그 색깔이나 또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선 후보도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얘기가 자꾸 이제 통합당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통합당 얘기 마저 하죠. 두 가지 과제가 있을 수 있겠죠. 대선 주자를 발급해야 되고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당의 입지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좀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감을 갖췄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분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당 어떻게 좀 이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걱정으로 많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뭐 총선에서 큰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참패를 딛고 정말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주류로서 당당하게 희망을 갖고 일어서는 것, 그게 국민한테 보여줘야 할 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어렵고 지금 당장 당 지도부도 이제 공백 상태고 이게 비대위로 갈 거냐 전당대회를 할 거냐 이런 고민도 논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기에 수습을 해서 새로운 당의 면모를 좀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코로나 그 국난 극복 문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당 나름으로서 국민한테 더 많은 그런 이 극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정말 빨리 조기에 여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조를 하고 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늘 주장하는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전환을 해서 정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더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 조승님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승리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약화가 되면 결국 민생 문제라는 얘기죠. 뭐 경제 문제, 정책을 많이 이끌어가고 또 이제 성공을 해야 표를 준 분들이 계속 다음 어느 선거든지 간에 표를 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부터 숙제가 많다는 거죠. 그 정책을 성공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또 의사를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쉬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민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저는 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 전 세계가 지금 그 전망하듯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그 이전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회복 기간이 길죠. 회복 기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나 시스템 자체가 변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숙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저는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기존의 잣대,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이제 그 가능하면 작은 정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작은 정부 동의합니다. 작은 정부, 그다음에 균형 재정. 그러나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작은 정부와 균형 재정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전혀 새로운 각도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자꾸 과거의 잣대와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현재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재단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 전환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까지는 사실은 양당이 워낙 팽팽한 이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시기에 이 전쟁을 사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1대 국회는 절대 다수석을 여당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타협과 양보는 주류가 확고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당과 함께 정말로 국회를 좀 대화 타협의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국회가 행정부 대통령과 함께 서로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국정 운영의 스타일도 바꿔나가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국회 21대 국회 이제 원구 상황에서부터 힘 겨루기가 좀 예상되거든요. 최우택 교수 어떻습니까? 여야의 어떤 대치 모습이 21대 국회로까지 이어질까요? 아니면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야 이제 힘을 합치다 이런 모드로 갈까요? 지금 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그런 구도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180석을 넘겼기 때문에 개헌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예전에 우리 그 이건희 삼성 그 회장께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딱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롭게 리뉴얼하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발목 잡고 싸우는 모습 가지고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야당에서 좀 도울 건 돕고 또 냉철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이 미래를 장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정국 교수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대 여당, 공룡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그런 의정사는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잘 굴러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이제 최호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다수와 소수가 타협과 협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제 20대 때 한석의 차이로 제 1당과 제 2당을 국민들이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정말 타협과 협의를 잘해서 국회 운영을 잘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20대 국회를 딱 두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인데요.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협도 못하고 항상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도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이번에는 그러면 남은 국정과제 그다음에 마무리할 수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 체제 완성을 위해서 그러면 다수결의 입장이죠. 특히 이제 국회에서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3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이긴 하지만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다수에게 180석 이상을 준 것은 소수인 정당들과 함께 좀 더 나은 모습의 국회를 보여달라는 얘기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2년 후에 대선에서 바로 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번 총선에서 뭐 정치적인 의미 대선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수 의원 어떻습니까?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지고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사실 이게 책임을 진 그 말씀은 맞는 거지만 그분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선되신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당의 어떤 분위기를 새롭게 꾸리셔야 되는데 당선되신 분들 서로 만나면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뭐 지금 여기서 나눈 말씀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바뀐다, 뭐 바꾸자 이렇게 했지만 제대로 못 바꾼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바꾸도록 하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데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론이고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늘 뼈를 깎는 각오로 뭘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숙제입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이번 21대 국회 정말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고 혁신 국회가 돼야 되고 민생 국회가 돼야 되고 경제 국회가 돼야 됩니다. 항상 처음 출발할 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20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만 아쉬워요. 아쉬운데 뭐 이거는 책임으로 굳이 따진다면 여야가 함께 져야 되는데 더 큰 책임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여당이 숫자도 많고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이번에 180석이라고 하는 범 여건으로 하면 190석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공룡 국회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나온 것이 국가안보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게 또 벌써부터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숫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새로운 또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필요한 것은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견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여러 가지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새로운 야당의 모습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설 자리가 정말 없다고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님 어떻습니까? 이제 대전 지역 의원 당선인 7분 모두 민주당이고 또 구청장 5분도 민주당 맞죠? 그렇습니다. 대전시장도 민주당이고 어느 한 분이 잘못하면 모두가 다 욕먹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일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속 정당이 같으니까. 앞으로 이분들하고의 어떤 협의, 단체장들과의 협의 그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이미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당정 협의를 이제 정례적으로 해왔고요. 뿐만 아니라 충청권 당정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시도당과 충청권 광역단체장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정 협의를 해왔는데
이틀은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충청권 당정협의를 저희들이 강조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요 자체로는 너무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이 좀 모여서 뭔가 좀 정치적인 좀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런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제 충청권 의원 협의체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지역의 중요한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틀들을 좀 만드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좀 공식적으로 좀 제안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영수 의원께 한 번 더 말씀 구하고 또 그러면 거의 다 토론 시간이 될 텐데요. 그 통합당 의원분들도 충청남도에 대해서 정책적인 뭐 협의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양승조 지사는 또 민주당이란 말이죠. 서로 만나서 소통할 건 소통하고 또 도움을 청할 건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네, 지금도 현재도 그동안 양성조 지사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예를 들면 혁신도시 같은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를 구했습니다.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보고 특정한 뭐 예를 들면 민주당과 우리 이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는 물론이고 때로는 여야를 떠난 충청권 의원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건 노력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4.15 총선이 남긴 그런 여러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질서 정연한 우리의 투표 모습 세계적으로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그런 국회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